오늘도 월가에는 양털 깎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이 뭘 잘해야지 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글로벌 증시 전체로 봐서 이런 고베타, 하이베타주에 대한 매도세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저베타주의 이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글로벌 증시 주식들 가운데서요. 일단 오늘 미증시는 이틀 연속의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은 하락했지만 우리는 반등을 했죠. 오늘도 또 한 번 똑같은 역동조화를 기대해보면서 출발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함께 가시죠. 제목이 일단 보시면은 어제와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미증시의 경우 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그 다음에 CNN 머니 거의 모든 외신들의 마감 브리핑 제목이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어제 좀 짧게나마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의 바이오 제약 업종 여기에 대해서 좀 투매가 있었죠. 근데 사실 미국의 바이오 업종하고 달리 우리나라 증시 관련 업종은 솔직히 버블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제 외국인들은 그래 월가에서 바이오가 왕창 깨졌으니까 한국 증시에서도 일단 관련 업종 비중을 일단 줄여놓자 이런 기계적인 대응이 나온 거고요. 결국 요거는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이라고 해봤자 글쎄요 파생은 몰라도 현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간단한 로직을 따르고 있다 이런 힌트가 되기도 했죠. 아무튼 미증시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나스닥에 있는 요게 지난해에만 66%가 올랐다가 최근 4거래일에 거쳐서 9%가량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을 만도 하죠. 아무튼 여기다가 미국의 내수 지표 중에 제조업 지표 실망 그리고 나라 밖으로 대외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였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혹은 러시아의 우방국 내지는 교역 대상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할 수가 있다. 속된 말로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까지 다 손볼 수가 있다.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한 것도 역시 이래저래 월가의 관망세를 불러온 요인이 됐습니다. 현지 전문가 시황 한번 들어보실까요? 키프라이빗 뱅크. 최근 몇 달 미국의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은 대표적인 고베타주였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특성이 당장의 실적이 없어도 향후 신약 개발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 미리 주가를 좀 형성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가는 이 경향이 있고 투자자들도 이런 특성과 맞는 성향이다 보니까 한번 불안감이 들면은 투매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도 물론 이제 같이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됐지만은 그렇죠. 예를 들면 에이즈 백신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백신이 나와야 나오는 거지 임상실험 계속하고 이때는 매출이 없잖아요. 계속 돈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커피로 돈 벌고 의료 사업으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데 주가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리 좀 달려나간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도세가 있었고 오늘도 일단 미국에서 진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코스닥 오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의 내수 경제 지표 안 좋았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 조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시죠. 마르키트사의 미국 PMI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다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1, 2월 달에 날씨 영향을 안 좋았다가 3월 달에 좀 반등을 했죠. 근데 이거는 1, 2월 달에 오히려 이만큼이 좋았다가요. 3월 달에 조금 이제 조정을 이제 이만큼 받은 건데요. 마이너스로. 최근에 이 3월 들어서 경제 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르키트 같은 거는 방법이 이제 조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좀 시점 같은 게 조금 다른 경제 지표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미국의 내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 2월 달에 하도 안 좋았는데 그게 결국 날씨 탓이었다는 이런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V자 반등이 아니면은 성에 안 차는 거죠. V자 반등 나와야 3월 경제지표는 본전이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마르키트 미국 제조업 PMI는 헤드라인 넘버가 예상치보다 낮았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에도 많이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표 실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았던 탓이었다고 보고요. 신규 주문,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미추라 주문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선행성을 가지면서 경기에 민감한 이런 업종의 경우는 다 약간 둔화 추세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늘어났던 것은 재고인데 이거는 이제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라고 봤을 때 긍정적인 재고 증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내용 보시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 조짐이 있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안심을 하기 이르다. CNN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은 러시아가 요 크림반도는 일단 접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몰도바도 크림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러시아가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긴장감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고 방송을 내버렸는데 막 사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크림반도 접수한 게 여기서 그냥 일단락되고 정반합으로 끝나는 거구나 라고 봤더니 이제는 이게 시작이었다. 몰도바하고 잘하면 이 키예프까지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래저래 초조합니다. 지난번 시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도 뭔가 대응의 시점을 놓친 건데요. G8 중에서 엑스-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뺀 나머지 G7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철군을 거부할 경우에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경고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G8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거 보이콧하고 러시아에서 탈퇴해라. 러시아는 G8에서 탈퇴해라.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안 만나니까 또 좀 불안하잖아요. 좀 치사하긴 합니다만은 러시아 빼놓고 우리끼리 브뤼셀에서 G7 정상회담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여유만만합니다. 사상 최고 지지율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친미 문화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 외신을 많이 접하고 사실은 국제 뉴스를 보는 뷰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친화적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EU나 나토군이 더 이게 뭔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저. 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 들어서 거의 최고의 지지율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막 푸틴 잘한다 막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즘 뭐 외신에 나오는 푸틴의 사진을 보면은 뭐 아주 뭐 의기양양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한 미소. 원래 웃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당연히 미국이 우방국이고 그다음에 친미 문화권에 있고 그렇지만 또 러시아하고 뭐 가스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이미 도모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도대체 어느 쪽에다가 우리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고민인데 일단 중국의 이 최근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더 디플로맛이라는 이 매거진에 보시면은 러시아, 중국이 이제 연합을 했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의 지금 이 핑크빛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지난 이 크림반도 주민투표 있었잖아요. 중국 측에서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러시아를 거들었고 거기다가 지난 주말에는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채무 상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최근인데요. 뭐 어제 그저께였나요? 유엔의 러시아 제재 표결에 우리는 불참하겠다. 찬성표 안 던지겠다라고 밝히는 등등 이렇게 러시아의 공조가 눈에 띄고 있죠. 결국 이거는 이제 어떤 내막을 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한국경제TV잖아요. 그래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화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어느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타르타스 통신 보도에서는 이제 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저렇게 보시다시피 큼지막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화가 결국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유로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혹시 지금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에 있고 리만 브라더스 자빠지고 2009년도 초반쯤 돼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흐름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죠. 지젤 번천이 나는 앞으로 개런티를 달러로 안 받고 유로화로 받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개봉됐던 영화 2012 지구 멸망 다른 영화에서는 그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살릴 이 큰 배를 구축하는데 그 탑승권을 유로화로만 받겠다고 또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결국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시 경제 회복을 했고, 달러화 이제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요런 이 보도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냥 러시아나 중국의 주장만이라고 보기에는 역사가 또 말해준다네요. 투자 전문지 제로 헤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뭐 G드래곤 노래 가사도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1940년이래. 1400년도부터 글로벌 기축통화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뭐 식민지를 뭐 완전히 뭐 딱지 수집하듯이 모으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스페인 무적함대, 뭐,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의 파운드화를 거쳐서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된 지 최근 이제 한 100년 남짓 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달러가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여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하네요. 계속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보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금융전쟁으로 이제 벌어지고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세련되게 전쟁을 하겠죠, 대신에. 이제 어떤 파열음이나 이런 거 없이 조용하게 이제 이 패권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 편을 먹은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고요. 신화약고 발칸반도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나토군하고 러시아군 사이에 국지전이 일어난다. 이거는 역시 증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대표 닥터 야르데니의 이제 리서치 결과 보시면은요. 이거는 좀 솔직히 좀 너무 앞서 나간 분석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1938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당시에 히틀러가 요때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막 체코, 폴란드 이런 데를 이제 치고 들어갈 때의 얘기인데요. 물론 선전포고를 하고 여러 번의 이제 교전이 있다가 진군을 해가지고 침격을 했는데 결국 그럴 때가 단기 저점이었더라. 오히려 그 이후에는 다우지수가 올랐다. 이제 이거는 뭐 전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지금 월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위세를 만든 거는 다 전쟁이었었죠. 그때마다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국지전이 발생해가지고 소규모의 전쟁이 나더라도 결국은 그 전까지 막 이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게 불안감에 따른 매도세를 조성할 뿐이고 막상 전쟁이 터지면은 또 증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놓치고 있는데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미증시에서는 이 나스닥 기술주하고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요. 요 표를 하나 비교해 놓은 걸 지금 설명을 제가 빠뜨렸어요. 다시 들어와서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강세장의 시작 단계에 있다는 그런 이 시나리오고요. 과거 사례하고 들어서 볼 때 1990년도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의 시동이 걸리고 있던 요때 시점을 2009년도 서프라임 사태 직후 이제 강세장 시작된 요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이제라는 거고요. 근데 또 그럴 만한 것이 지금 글로벌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하고 이 PER 상승 전망을 계속 올려잡다 보면 이것도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텐데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보신 이제 뭐 바이오 업종하고 기술 업종에 대한 일시 뭐 투매 현상은 사실 급격한 차익 실현의 동기부여가 어떤 이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이런 아주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재료를 만나가지고 촉발이 된 것이다라고 봐도 나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이래서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HSBC PMI 누가 봐도 부진했고 이제는 진짜 걱정될 수준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은 올랐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반기고 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중국 경기 부양 대책의 필요성이 무르익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월가 하우스뷰를 3편 모아봤는데요. 먼저 이번 PMI 집계 주관사죠. HSBC에서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뭐 춘절이니 아니면 연초에 뭐 일시적 현상이니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추세가 돼버렸다. 하락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두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럴은요. 역시 비슷하게 중국 당국자들이 긴축을 더 이상 추진하기는 이제 초조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뭐 큰 병이 있어가지고 뭐 항암 치료를 하든 뭐 수술을 하든지 뭐든 간에 어쨌든 영양 보충이 계속 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치료를 좀 늦추고 체력 보강에 힘쓸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긴축은 조금 완화해주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걸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섞어서 양파를 쓸 수 있게 좀 나갈 것 같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즈는 올해 이제 중국 정부가 제시한 GDP 성장률 전망치가 7.5%인데 이게 이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얼마로 잡았다가도 연말에 달성 못하면은 그럼 뭐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지만 공산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저거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MSCI 한국지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증시는 하락이지만 우리 MSCI 한국지수 0.66% 플러스로 역동조와 아웃퍼폼을 나타내고 있고요. 59.09면은 오늘 일단 코스피 1950선까지 구경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중국이 이틀 연속에 힘을 내는 데 있어서 과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힘이 실리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증시 내렸지만 기죽지 마시고요.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